안녕하세요.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오시는 분들께서 저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자꾸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대사증후군이라고 검사하래요 라고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마 정확하게 설명이나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우선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역학, 그리고 정의 및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의미와 예방,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증후군이 뭔지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보건소나 이런 데서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고 지자체에서 하는 대사증후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이런 홍보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비만 인구의 증가와 동반하여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이 높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부전, 만성 콩팥병증 및 일부 암 발생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12년간 2018년까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약 22.9%로 남성의 경우엔 2%, 여성은 1%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경향이라는 신문에서 2023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대사증후군에 대한 기사에서 앞에 발췌를 좀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건강검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건강검진 수검 인원 1,400만 명 중에 약 1,000만 명인 69.8%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총 사망률을 25% 증가시키고 향후에 대사증후군이 가진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도 역시 2배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발생 과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죽산 경화가 주로 염증 과정에 의해 발생하여 진행되고 위험 인자 관리 조절에 따라 진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구성 위험 인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죽산 경화성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대한 예방과 예후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 조절, 혈압 조절, 혈당 관리, 그리고 대사증후군에 동반되는 이상지질혈증의 관리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발생 등 예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사증후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상지질혈증은 높은 중성지방 수치와 낮은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로 대변되는 죽산경화 후발성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고밀도 지단백은 보통 말하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보통 말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은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 기준입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당 지질 이상 등의 이상 상태들의 집합입니다. 이 집합이라는 의미 자체가 증후군이라는 것은 증상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선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했던 저널인데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학회에서 각각 발표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분비내과 관련된 학회와 당뇨 관련 학회, 그리고 유럽, 미국에서 각각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을 이전에는 정의를 하였는데 그중 유럽과 WHO, 미국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또는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실제 매번 사용하기에는 매우 힘든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내분비내과 관련 학회와 당뇨 관련 학회에서는 인슐린 저항 또는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가 측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사용하기에 간편하게 사용하기 쉬웠고 이후에는 모든 학회들의 합의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빠져있는 진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은 복부 비만, 그리고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것을 보면 복부 비만은 허리 둘레, 남자는 90cm, 여자는 5cm 이상,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중성지방이 100 이상인 경우, A 낮은 것은 남자는 40, 여자는 50 이하인 경우, 혈압이 높은 것은 높은 혈압 130, 낮은 혈압 85 이상인 경우, 혈당장애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또는 당뇨병을 이전에 앓았던 과거력이 있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이고,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복부 비만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은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이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각각 나라별 그리고 인종별로 복부 비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과 연관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된 상태로 근육과 간 등에서 혈당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혈당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높은 인슐린에 의해 염분과 수분이 증가되면서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유도해서 비만이 생길 수 있으며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를 높여서 이상지질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 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만성 콩팥병, 심뇌혈관 질환 및 전체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되는 위험 인자로 생각되며 혈관 내피세포 기능 장애, 체내 염증 증가와 이소성 지방 축적을 일으켜 대사 이상 및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남성에서는 약 1.4에서 2.2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으며 여성에서는 1.3에서 2.78배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의 경우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은 약 5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만성 콩팥병의 경우에도 인디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알부민뇨 및 만성 콩팥병 발생이 약 1.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멕시코인 대상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약 2.5배가 더 높게 나타났고 미세 알부민뇨 발생 위험성 역시 약 2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도 역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약 1.3배 이상으로 높게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사증후군 환자는 동반되어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으로 신장 혈관의 죽상경화, 콩팥 세관 위축 및 간질의 섬유화가 발생하기 쉬워 만성 콩팥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석회화 발생률은 높아지며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심근경색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증가되고 대사증후군의 각각 다른 진단 기준에 상관없이 즉 진단 기준 5개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에 관련된 것과 상관없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사증후군 환자를 평균 13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포함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은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자체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라기보다는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각각의 진단 요소가 모여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복부 비만 및 포도당 불내성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예측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 및 악성 신생물입니다. 악성 신생물은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암을 의미하고 양성 신생물은 암이 아닌 다른 생기는 혹들을 의미합니다. 대사증후군은 결장 선종과 양의 상관관계, 즉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결장 선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및
및 결장의 신생물, 즉 선종을 포함한 양성 신생물과 그 외 악성 신생물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결장 및 장 신생물 동반 위험성은 약 1.34배 높아집니다. 즉 이 결장 및 직장 신생물은 암과 그 외의 양성 신생물인 선종 등을 모두 포함하며 그중 결장암 및 직장암의 위험성은 약 1.3배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간세포 암종 역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생 위험도가 남녀 모두에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유방암 위험도 역시 대사증후군을 가진 여성에서 약 2.87배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전립선암, 췌장암, 단도암, 자궁 내막암 등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망 위험은 총 사망률은 대사증후군 요소를 전혀 갖지 않는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 특히 남자에서는 약 1.9배, 여자에서는 약 2.5배가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대사증후군의 각 진단 기준을 보정한 후에도 총 사망률은 약 1.3배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위험 인자로는 진단 기준에도 포함되었던 복부 비만이 있겠고 그 외에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 과도한 열량 섭취가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를 예방과 치료는 대사증후군 유병률 감소라는 그 자체의 목표보다는 대사증후군을 예방과 치료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이렇게 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리둘레, 그리고 고밀도 지방이 낮은 것, 지질이 낮은 것, 그리고 혈당이 높은 경우,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경우,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만족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하고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각종 암이나 협심증, 복부 비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이고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에 따른 대사증후군은 정상 체중인 경우 대사증후군은 인구의 약 5%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과체중이 있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이 약 22 비만이 있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이 약 6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체중이 늘어날수록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2.2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으면 대사증후군 발생은 약 21에서 4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의 주된 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체중 유지를 강조하는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들의 발생률은 체중 조절을 통해서 늦추거나 예방이 가능하며 생활습관 개선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포함해서 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의 이상적인 목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현재 체중에서 10%에서 10%를 감소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예시로 만약 현재 체중이 60kg라면 6개월 사이에 kg을 감소하는 것, 즉 한 달에 1kg씩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체중의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약 10%를 뺀 경우에는 이후에 목표 체질량 지수, 보통은 우리나라의 기준은 과체중이 BMI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일 때부터 과체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23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 그 이하로 도달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연입니다. 흡연을 통해 나오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및 산화가스 등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은 지질 단백 이상, 대사 이상, 내피세포 기능 장애, 혈전 형성 및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 자체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 즉 금연은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유의할 점은 간접 흡연과 전자담배 또한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간접 흡연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금연을 하면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도 좋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연 후에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은 기름진 음식, 고칼로리 및 단 음식은 피하도록 하며 야채와 과일을 매일 먹는 습관, 그리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정해서 하고 과식은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비만은 유발하기 때문에 금연 전 식사량의 약 3분의 2 정도로 줄인 식사량을
소비량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나 금연으로 인한 체중 증가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금연으로 인한 건강의 이득이 체중 증가로 인한 해로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금연은 꼭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주입니다.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들은 알코올과 야형,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J자형이란 아주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소량을 섭취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라는 의미고, 또 많이 먹는 경우는 매우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g 이하의 음주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하루에 30 이상의 음주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잔 이하의 음주는 혈압을 낮춘다고 보고되었고, 지질 수치와 알코올 섭취도 J자형과 J 관계를 보여서 소량의 음주는 지질 수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되었고, 당뇨병 또한 음주와의 J자형, 즉 소량의 음주는 당뇨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알코올 섭취량은 남자의 경우 하루에 40 미만, 여자는 하루 20g 미만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 음주는 남자의 경우는 하루에 소주잔 4잔 이내, 여자는 소주잔 2잔 이내로 되어 있고, 맥주잔 기준 250ml 맥주잔 기준으로 남자는 하루 4잔, 여성의 경우는 250ml 맥주잔 기준 2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고된 결과들은 하루 한두 잔의 술은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오류이다. 즉 하루에 한 방울의 술조차도 몸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들이 보고되어서 이전에 말했던 커브나 커브는 옳지 않다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하루 한 잔의 와인 또는 맥주를 마시는 것이 심장병과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는 수십 건의 연구 결과가 오류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음주도 건강상의 이점이 되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밝혔고, 이는 미국 의학협회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캐나다 연구진의 논문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적절한 음주는 대략 일주일에 한 잔 정도에서 하루 2잔을 넘지 않는 음주를 말한다며, 많은 연구가 이 정도의 음주는 조기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알코올 사망과 알코올 사용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한 107개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전체 연구 대상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연구진은 대다수 연구가 과거 술을 마시다 중단한 사람을 평생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함께 묶어 비음주자로 분류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이전 금주자는 술에 입을 대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10%나 비음주자 그룹에 속한 이들의 존재가 편향된 결과를 초래해 매일 가벼운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연구 데이터에서 이들 금주자를 비음주자에서 제외하는 조정을 가하고 데이터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 결과 가끔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소량 음주자의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나타났고, 매일 약 3잔을 마시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약간 증가했지만 통계적 의미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40 이상의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험은 하루에 65g 이상의 알코올을 마시거나 4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로, 이들의 사망 위험은 가끔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약 30 높았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적당한 음주로 인한 이점은 크게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밝혔고, 낮은 수준의 음주가 건강에 이점이 된다는 것을 불확실한 반면 중등도 이상의 음주는 유해한 영향을 가져온 것은 확실하다고 하여 소량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량이 늘어날 때마다 알코올 관련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렇게 증가한 위험은 신체와 뇌의 세포 조직에 복구하기 힘든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간단히 말해서 술은 적게 마실수록 좋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대부분 연구에서 알코올 소비량 측정이 불완전했고, 자가 보고된, 즉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본인의 알코올 소비량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이 자가 보고된 알코올 소비량이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에 다른 기사에서도 적정 흡연 없듯 적정 음주도 없다, 한두 잔 음주는 건강에 영향 없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건강을 위해 적정 음주는 없으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량 음주는 과연 건강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제암연구소는 술에 대해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는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음주는 없으며 가장 건강한 습관은 소량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강, 인두, 후두, 식도, 간의 성 종양의 발생은 알코올 음료의 섭취와 인과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에 알코올 음료를 1988년 발암물질 그룹 1로 분류하였고 발암물질 그룹 1은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WHO는 2023년 1월 란셋에 기재된 논문을 통해서 알코올 소비와 관련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양은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일단 마시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유럽 지역의 모든 알코올로 인한 암의 절반은 가벼운 또는 보통 알코올 소비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음주량은 알코올 20 미만인 작은 캔이나 맥주병 약 300ml, 와인 100ml 또는 증류주 한 잔에 해당합니다. WHO 음주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알코올 음료의 첫 방울부터 시작된다고 경고했고 더 마실수록 더 해롭고 덜 마실수록 덜 해롭다는 취지입니다. 진료실에서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런 인식이 많아서 제가 음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기사를 실었고 최근 연구상에서는 술 한 방울도 몸에 좋지 않다라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주를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 네 번째는 식사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총 지방량 및 지방산의 종류가 매우 중요하고 포화지방을 섭취를 많이 할수록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동맥경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포화지방산 섭취를 닭가,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할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추천하는 식사 방법은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하고 트랜스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며 주 2, 3회 정도 오메가3가 많이 섭취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탄수화물부터 살펴보면 과다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높이고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이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특히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물을 섭취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경우는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양이 증가하면서 체내 체액들이 많이 짜지게 됩니다. 소금을 드시면 많이 짜니까 체액들도 많이 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체액의 농도를 맞추려고 물도 늘어나면서 체액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혈액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에 혈압이 상승된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저나트륨 식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확인된 연구가 없고 비타민을 복용하여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비타민에 대해서는 정확히 복용법을 권고드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식이섬유의 경우는 이상지질 혈증을 개선하고 변비 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섭취를 권유하지만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식사에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는 대시 다이어트라는 것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식이요법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저지방 유제품, 현미와 도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곡물, 생선, 기름기 없는 닭고기 위주의 식단을 구성한 식단입니다. 대시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증명되어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대시 다이어트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체중 관리, 만성질환 예방, 기대 수명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운동의 강도가 운동요법의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유산소 운동이든 무산소 운동이든 강도가 높은 운동을 지속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비만의 1차 예방 목표로는 우선 20대 미만의 젊은 나이에서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주당 150분 정도 하게 되면 체중 증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당 150분은 보통 말하는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정도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이미 비만한 경우에는 한 번에 60분 이상, 주당 6번 이상을 하는 경우 체중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며, 중등도 강도 이상의 운동을 매일 60분 이상 하는 것은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주당 1000칼로리 이상 혹은 하루에 150칼로리 이상을 추가적으로 소비하도록 권고드리며, 운동 단독만으로는 체중 감량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요법을 같이 병행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 중 유산소 운동의 경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고, 저항성 운동, 보통 말하는 근력 운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과 혈압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주 최소한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도록 권유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간 강도의 운동은 빠르게 걷기, 시속 8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활동적 요가, 가벼운 수영 등이 포함되고, 그것과 더불어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도록 권유드리는데,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에는 조깅, 달리기, 시속 15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강도 높은 수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것도 한 번에 장시간 운동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운동은 일주일 간격의 총 운동 시간을 기준으로 권고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 운동할 때 10분 이상부터 효과가 난다라고 해서 한 번 하실 때 최소 15분, 20분 이상을 유지하시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한 번에 10분씩 여러 번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 운동을 하시는 것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압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염분을 제한하고 식사요법을 동반하고 체중 감량, 운동, 금연, 절주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염분은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하루에 약 10에서 15g 정도로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권고량이 1g 미만에 비해서 약 2~3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거나 조리할 때 소금이나 젓갈, 장류의 섭취를 줄이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시 다이어트를 통한 식사요법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통밀이나 현미, 보리 등의 전곡류, 생선류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저지방 단백질 및 유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를 섭취를 증가하도록 권유드리며, 포화지방 혹은 염분은 섭취를 줄이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체중의 경우는 1kg 감량 시에 혈압 약 1더 머큐리 정도의 하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체중인 경우는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권유드리며, 체질량 지수와 함께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은 85cm 이하를 유지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의 경우 앞에서도 대략 설명드렸지만,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혈압을 낮추고 체중 감소, 혈당 및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6번,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여기서 포함되는 유산소 운동은 속보,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에어로빅 등이 포함됩니다. 7번째 고지혈입니다. 고지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금연이 있는데, 첫 번째 식사요법은 우리나라는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탄수화물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약 6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며, 그중 당류 섭취는 탄수화물 섭취의 약 10에서 20 이내로 조절하도록 합니다. 총 지방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약 30 이내로 제한하며,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포화지방산은 저밀도 지질 단백 콜레스테롤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사 요인이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포화지방산을 총 에너지의 7 이내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저밀도 지질 단백 콜레스테롤은 보통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식사요법 중 식이섬유는 저밀도 지질 단백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은 20 이상을 섭취하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주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은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일주일에 4번에서 그리고 저항성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즉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혈당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운동은 최소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저는 보통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 운동을 한번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보통 8시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쉬시는 건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6번 이상 해주시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특히 한 번에 3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식사는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저탄수화물 식사, 저지방 식사,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도록 하며 지중해식 식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은 하루 이상 섭취하도록 하고, 달걀 그리고 베타글루칸과 같은 수용성 섬유질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정리된 것들이 있었는데, 심장 대사증후군 질환 예방 7대 수칙이라고 해서 싱겁게 먹고 지나친 탄수화물, 지방 섭취는 피한다. 담배, 과음, 과식은 피한다. 가공음, 식품, 탄산음료를 되도록 먹지 않는다. 유산소, 근력, 복근 운동을 한 번에 1시간 4회 이상 한다. 채소를 자주, 과일, 견과류는 적절하게 먹는다. 뱃살을 빼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만성 질환에 대한 약물을 잘 복용한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식단에 대해서 제가 2가지 대시 다이어트와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시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대시 다이어트 자체의 이득은 혈압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에서는 채소, 과일이나 통곡물, 그리고 무지방 또는 저지방의 힘을 섭취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생선이나 기름기가 적은 가금류, 그리고 콩류나 견과류, 그리고 식물성 오일을 섭취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제한하는 것은 기름기가 많은 육류, 기름기가 많은 유제품, 설탕이 포함된 음료들, 그리고 설탕이 포함된 단 간식들, 그리고 그 소금의 섭취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음식을 섭취하는 중요한 기준은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을 적게 섭취하도록 하고, 칼륨과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섬유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며 소금이 적은, 염분이 적게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이 제시한 곳에 들어가면 대시 다이어트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별로 식단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우선은 저희는 체중 감량을 위한 여성의 칼로리인 약 12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섭취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곡물류는 하루에 4-5번 드시도록 하고, 한 번 드실 때는 빵 한 조각, 우리가 말하는 이 한 조각은 요즘에 큰 제과점 같은 데 가시면 큰 빵을 바게트 빵 같은 것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데, 거기에 있는 한 조각을 의미합니다. 단팥빵 1개, 이게 아니라 큰 빵의 한 조각을 의미하고, 그리고 반 컵에 조리된 밥이나 파스타, 시리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시로는 오트밀이나 아니면 통곡물 빵 종류, 파스타, 잉글리시 머핀, 그리고 베이글 등이 있겠습니다. 채소는 하루에 3-4번 먹도록 하고, 한 컵에 조리하지 않은 생야채 또는 반 컵에 조리하거나 조리하지 않은 야채 또는 반 컵에 야채 주스를 의미하고, 그 예시로는 브로콜리, 당근, 감자, 고구마, 토마토 등이 있겠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하루에 3-4번 섭취하도록 하고, 하나의 중간 크기의 과일 또는 반 컵의 마른 과일 등을 섭취하도록 하고, 예시로는 사과,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망고, 멜론 등이 있겠습니다. 유제품은 하루에 2-3번 섭취하도록 하고, 한 컵의 우유, 한 컵의 요구르트 등을 섭취하도록 하는데, 예시를 보시면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를 의미하고, 무지방 또는 저지방 또는 지방이 제한된 치즈 등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육류나 생선, 그리고 가금류, 그리고 그 계란의 경우에 하루에 3번 이하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개의 계란을 한 번 드실 때는 한 개의 계란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류에는 껍질을 제거한 치킨, 그리고
칠면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 한 티스푼의 마가린 그리고 식물성 오일 등이 포함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식물성 오일에는 카놀라유, 그리고 옥수수유, 올리브유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견과류는 주당 3번으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3분의 1컵 또는 1과 2분의 1 온즈의 견과류, 특히 여기 보시면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를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아몬드나 헤이즐넛, 땅콩 등이 있겠습니다. 단 음료들 그리고 설탕이 추가된 것들은 주당 3번 이하로 섭취하도록 하고 한 테이블스푼의 설탕 그리고 젤리나 잼 등이 있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2023년도에 이렇게 지중해 식단에 대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25년에서 2027년에 19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란셋에서 보고한 것으로 조기 사망의 원인이 1위가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2023년에 꼽은 최고의 식단은 1위가 지중해식 식단, 2위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시 식단이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개념을 정의하면 지방을 많이 섭취하되 나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피하고 좋은 지방을 먹는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은 먹되 단순당인 흰 빵이나 흰 쌀은 피하고 섬유질,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전곡류, 계통을 선호한다. 세 번째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을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식물성 식품을 되도록 많이 먹는데 하루에 매일 5컵 분량을 먹도록 하고 한 주에 하루 정도는 아예 육류를 먹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 전에 샐러드나 토마토로 만든 스프 등을 섭취하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빵이나 파스타는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하지만 사탕과 초콜릿처럼 단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통곡물로 된 빵과 파스타처럼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중심으로 먹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은 주 3회 이상 섭취하도록 하고 육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주 2회는 적생육 대신 생선을 먹는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의 경우는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이 든 음식을 중심으로 먹고 고도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음식은 지방이 많은 생선, 견과류, 해바라기유 등이 있고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 역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역시 포화지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나왔던 기사에서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예시를 조금 구성해 놓아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시한 기사이고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호밀빵과 동태살구이, 생선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있고 샐러드와 사과, 요거트를 먹도록 되어 있고 점심에는 현미밥, 통곡물로 되어 있고 소고기, 미역국, 들기름으로 구운 두부구이 그리고 이렇게 겉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포도와 저지방 우유가 되어 있고 저녁으로는 귀리밥, 애호박 된장찌개 그리고 삼치와 채소구이. 근데 채소구이는 올리브유로 굽고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여 먹도록 되어 있고 오이 무침, 나박김치 등을 제시해서 지중해 식단을 맞게 우리나라 식단으로 꾸려놓은 식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들을 진행하고 이것에 대해서 오셔서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검사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을 좀 가지고 왔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만 20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서울시 25개국 보건소에서 진행돼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서울시 25개국 보건소 중 자치구민 또는 생활권이 속한 곳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